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이크 마타라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과도 마주해야 했던 보디빌더였습니다. 그의 커리어 내내 마이크는 보디빌딩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결말까지도 예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지점까지 이르렀는가? 그가 미래 세대에 남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당신은 감정적이고 충격적인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 보디빌딩의 어두운 이면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마이크 마타라조는 1965년 11월 8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이탈리아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력과 강인함으로 유명한 도시 보스턴은 마이크의 성격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만 했던 환경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 특히 권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권투는 그에게 인내, 규율,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삶의 기본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추어 권투 선수였던 그의 아버지는 마이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마이크는 집 지하실에서 샌드백을 치며 오랜 시간을 보냈고 언젠가 챔피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권투는 단순한 열정을 넘어 마이크가 주변 환경에서 쌓인 에너지와 좌절을 분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자란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을 의미했고 마이크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모든 타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4살의 나이에 이미 여러 지역 대회에 출전하며 지역 사회로부터 미래의 유망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튼튼한 체격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희망은 더 뚜렷해졌고 청소년기에 접어들 무렵 마이크는 권투 훈련을 보완하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엔 권투 실력을 높이기 위해 중량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할수록 내 몸이 변하는 걸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에 푹 빠졌죠. 그는 몇 년 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는 권투 체육관보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의 트레이너들도 그의 극적인 신체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마이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권투를 그만두고 보디빌딩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보스턴이 보디빌딩의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수준 높은 체육관들과 경험 많은 트레이너들이 존재했기에 마이크는 매일 수시간씩 훈련에 몰두하며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집착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그의 성공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1989년 마이크 마타라조는 미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 중 하나인 NPC USA 챔피언십에 데뷔합니다. 조각처럼 다듬어진 팔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그의 신체는 단번에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대회에서의 우승은 그에게 IFBB 프로 자격을 부여했고 그는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도리안 예이츠, 로니 콜먼, 케빈 레브론 같은 전설들이 군림했던 보디빌딩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역시 곧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이즈, 대칭,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진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여러 번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56cm의 팔, 거대한 흉곽, 그리고 전율을 일으키는 무대 퍼포먼스. 그러나 이 거인의 이면에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의 프로 보디빌딩은
극도의 경쟁으로 악명 높았으며 안타깝게도 스테로이드, 이뇨제, 성장 호르몬 등의 사용이 만연했습니다. 마이크 마타라조는 이 주제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와 세미나에서 이런 약물들이 단순히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스포츠 자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대회 직전 며칠 전에도 그는 자신이 사용한 약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며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극단적 보디빌딩의 위험성을 경고하곤 했습니다. 고통과 극한 도전은 마이크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경고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2004년 보디빌딩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끔찍한 고백을 합니다. 내 심장은 한계까지 가동되고 있어요.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결국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When I was fighting, I never even wanted to sit next to a guy that smoked a cigarette. And now when I'm getting ready for a show, although since the early 90s, I have toned myself down because I am getting older, and I don't want to, literally pass away or end up on a machine at a certain age. Because don't be fooled. Don't be fooled. When you're putting artificial stuff in your body, you are drastically changing the course of events in the history of your health. You don't know what you could be opening up. So I tell guys, especially young guys, dude, unless you're going to make a living at it, unless you feel that you can be a true champion, unless you're really willing to take a risk, don't do it. Don't do it because of these freaking gym doctors that are out there. It's a very drastic step that you'll have to take. And again, like I think everybody up here, I myself, when it comes time to get ready for a show, I have some real moral issues with it. I hate doing it. I hate doing anything like it. They don't make you a champion. 마이크는 수년 동안 건강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숨가쁨, 심계항진, 가슴 통증. 그의 몸은 끊임없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에 대한 그의 사랑, 그리고 최고 수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은 그로 하여금 그 신호들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마이크의 절친한 친구들은 그에게 변화가 생겼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점점 줄어들었고 여전히 엄격한 루틴을 유지하긴 했지만 예전만큼의 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훈련 윤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이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스턴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샌드백을 두드리던 소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약물 사용에 대한 솔직함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은 스테로이드나 이뇨제에 대해 침묵했지만 마이크는 언제나처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과도한 약물 사용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의료진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대회에도 계속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회 하나하나, 훈련의 매 반복은 스스로 예견했던 운명에 맞서는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은퇴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오직 보디빌딩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고된 훈련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마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Malgré son état, il restait A un couple of the combattant. reasons why I had to go to the hospital was because my heart wasn't pumping strong enough, and my lungs filled up with fluid, and all of a sudden I started drowning. I had all this white foam coming out of my nose, out of my mouth. I couldn't breathe. And it was from my heart, the heart function. Nothing is worth getting sick over. I was a guy that thought I was going to be like my grandfather, be in my 90s with no problems. 38 years old, open heart surgery, ridiculous. These guys that get into it now, and I still get letters, tons of letters from guys 16, 17, 18, 19 years old telling me the cycles they're doing. They're
fucking insane. I don't know what the fuck is wrong with these guys. They got no reason to be doing this stuff. All I can tell you is don't put anything artificial into your body for any reason. I wish I could go back. Because when I was a fighter, when I was a boxer, I wouldn't even sit next to a guy that was smoking, you know? I would get up and leave. I was so scared of my lungs getting lung cancer. Then I get into bodybuilding, and all of a sudden I'm in the mirror sticking needles into my ass and into my shoulders. Not knowing what I'm putting in there. Just going by, you know, some freaking gym doctor. 하지만 보디빌딩이라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회 상금과 스폰서 수입은 빠르게 사라졌고 마이크는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지역 체육관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했고 소규모 행사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한때 자신이 군림했던 프로 무대에서의 명성 상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들에서 마이크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던 선택들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현하는 동시에 보디빌딩 황금기를 함께한 자부심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싸움만큼이나 감정적인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은퇴 후 마이크의 성격이 변했다고 느낀 친구들과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nbelievable. You pay for it later. I'm definitely paying for it now. I'm definitely not the same man I was 10 years ago. It's very abnormal to be way as far off as I am. I mean, I know you get older and things change, but for the shape I used to be in and the conditioning I'm able to do now, I mean, I go for my 3-4 mile walk, run, and I come home and I gotta go to sleep for 2 hours. I mean, I'm wiped out. I eat 1 meal a day. I got no appetite. Like I said, I'm on a whole shitload of medications just to keep myself alive. 언제나 낙천적이고 활기차던 그는 이제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보디빌더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상실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의 솔직함, 건강 상태, 약물 사용에 대한 고백은 보디빌딩 커뮤니티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그를 존경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스포츠의 비밀을 배신했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은 후 마이크 마타라조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심장은 너무 손상돼 있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했고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뿐. 이 비보는 충격적이었지만 마이크에겐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느껴왔고 이제 그것이 말로 확인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이식대기 명단에 달려 있었고 시간은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서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마이크는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한편으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이 확실한 보장은 아니라는 것을. 통계는 절망적이었고 그 불확실성은 그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기다림은 마이크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이식 명단은 길었고 지연될수록 심리적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는 투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며 보디빌딩뿐 아니라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달은 희망과 체념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과거 훈련 동료들은 그를 자주 찾아와 정서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많은 이들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정신적 소모는 너무나도 분명했음을,
그리고 마침내 2014년 8월 16일 기다리던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한 채 마이크 마타라조는 향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 질환에 따른 합병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지만 보디빌딩 커뮤니티에겐 여전히 큰 상실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열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사, 그의 생명마저도. 그의 죽음은 깊은 공허함을 남겼고 동시에 강렬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미래의 보디빌더 세대는 이제 건강과 장기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보디빌딩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마이크 마타라조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대회뿐만 아니라 극단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보디빌더 안에 존재합니다. 그의 말은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보디빌딩은 아름답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마이크 마타라조의 이야기는 신체적 완벽을 향한 집착과 그에 따른 희생이라는 보디빌딩의 이중성을 일깨워주는 강렬한 경고입니다. 그의 삶은 열정, 희생, 그리고 경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꼭 이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